나치 강제 수용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잔혹한 장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참혹한 현실 속에는 저항과 투쟁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권의 포로로 끌려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살아남은 많은 여성들이 극심한 역경을 딛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들은 의사들의 실험을 직접 겪었고 극심한 잔혹 행위를 목격했으며 필사적인 탈출과 반란 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지옥에서 여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잔혹 행위가 자행되었을까요? 나치 강제 수용소의 그늘 속에는 어떤 숨겨진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떤 잔혹함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강제 수용소 벽 뒤에 숨겨진 지옥.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마이다네크와 같은 강제 수용소에 여성들이 도착하자마자 나치 정권의 잔혹함은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억압적인 구조의 주범 중 한 명은 부엔발트와 마이다네크 수용소의 소장이었던 가를 오토 코흐였습니다. 코흐는 수감자들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며 폭력과 공포를 가장 흔한 도구로 삼는 공포 정권을 강요했습니다. 남성, 여성, 어린이 모두 그의 권위에 아무런 차별 없이 복종했고 체계적인 억압의 역학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추방된 여성들은 이주나 취업이라는 거짓된 약속에 이끌려 이러한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환상은 가난과 인종차별이 견딜 수 없는 수준에 달한 개토의 생활 환경에서 벗어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운명은 매우 달랐습니다. 에티 젊은 네덜란드 유대인 여성 힐레숨은 이 가혹한 현실을 직접 경험한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이송된 후 힐레숨은 수용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겪었던 굴욕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다른 많은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기차 여행은 앞으로 펼쳐질 악몽의 서곡일 뿐이었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도착은 더욱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폭력은 즉각적으로 발생했고 잔혹한 가족 분리로 이어졌습니다. 여성들은 자녀와 남편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이러한 분리는 종종 영구적인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분리 과정을 감독하는 것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부소장이었던 요한 슈바르츠 후보와 같은 주요 인물들의 몫이었습니다. 슈바르츠 후보는 기차에서 내리는 즉시 강제 노역이나 가스실로 직행할 수감자들을 선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냉정하고 계산된 선별 과정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수천 명의 생사를 단 몇 초 만에 결정지었습니다. 델보의 증언을 비롯한 여러 증언 덕분에 강제 수용소의 일상적인 공포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델보는 조르주 두다흐와 결혼했으며 두 사람 모두 나치 점령하에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에 참여하여 지하 특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산주의 철학자 조르주 폴리처를 중심으로 한 단체에 합류하여 비밀 신문인 레트르 레트레스의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942년 3월 2일 독일 경찰은 신문사에서 발송된 우편물 중 하나를 가로차에서 아파트에서 샬럿과 조지를 체포했습니다. 두다흐는 1942년 5월 23일 아내와 작별 인사를 한 후 총에 맞았습니다. 여러 구금시설을 순회한 후 델보는 1943년 1월 다른 229명의 프랑스 여성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호송대는 비유대인 수감자들을 이송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였으며 3,100만 명의 행렬 콘보이 대 31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에는 레지스탕스 사진기자 샤를로트 클로드 바이앙 쿠트리에와 프랑스 의회에서 복무한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인 엘렌 솔로몬 랑주뱅도 동행했습니다. 샤를로트는 유대인이 아닌 지식인과 과학자들이 호송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제 노역과 가스실을 피했습니다. 샤를로트를 포함한 이 집단은 공산주의자들과 저소득층의 문맹인들로 가득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카자흐스탄 민들레를 재배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그 민들레는 고무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운명의 장난 덕분에 델보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일상이 어떠했는지를 인칭 시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와 라펜스브리크에서 겪었던 공포에 대해 기록했고 이 내용은 3권의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일상은 강제 노역으로 점철되었고 이는 그들에게 인간성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르케나우와 라 펜스브리크에서 그녀가 직접 겪은 경험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전쟁이 끝나고 소련이 강제 수용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공산주의 활동을 영원히 포기했습니다. 야수와 하이에나, 나치 테러에 봉사하는 여성들. 여성들이 겪은 고통의 일부는 나치가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나치에게는 여성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갈시키는 일상에 얽매이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들을 노예로 만들고 고문하는 일은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힐데가르트는 겨우 25살의 나이에 노이마는 라펜스브리크의 경비대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수감자들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와 처우 덕분에 그녀는 테레지엔슈타트 강제 수용소의 오베라우프셰 헤린으로 승진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난 힐다는 이 전출을 승진으로 여겼는데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베라우프세 헤린으로서 그녀는 30명의 경비병과 2만 명이 넘는 유대인 포로를 지휘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4만 명이 넘는 여성을 아우슈비츠와 베르겐, 벨젠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는 데 참여했으며 대부분이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강제 수용소와 테레진 게토 내에서 수감자들이 장시간 노동하는 동안 그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문과 괴롭힘을 쉽게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녀의 관할 구역 내에는 고문에 직면하여 잔인함과 쾌락으로 역사에 기록된 경비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수감자들의 공포라는 별명을 가진 카일리 아로호와 힐데가르트가 있었습니다. 맨데는 짐승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힐데가르트 노이만의 행방은 그 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1945년 5월 수용소를 탈출했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입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그녀가 2010년 11월 5일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그녀는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레지엔슈타트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한 5만 5천 명 이상의 죽음에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문에 있어서 이르마 그레제만큼 아우슈비츠의 하이에나 또는 미녀와 야수로 알려진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레제는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모두 즐겼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녀의 행동이 나치 이념에 대한 광신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르마의 경력은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습니다. 18살 때 그녀는 아버지가 금지했던 라펜스브리크 수용소에 자원하여 들어갔고 결국 이르마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르마는 아버지를 신고했고 아버지는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1943년 이르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비병으로 입소했고 같은 해 말에는 감독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강제 수용소에서 두 번째로 젊은 여성으로 최고 직위에 올랐습니다.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그녀는 3만 명이 넘는 유대인 수감자들을 감독했습니다. 그녀는 1945년 영국군에 체포되어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레제는 강제 수용소에서 개를 풀어 희생자들을 살해하고 수감자들을 냉혈하게 총살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또한 아동 고문, 수감자 성추행, 채찍질로 수감자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22세의 나이로 영국 법에 따라 교수형에 처해진 최연소 여성으로 기록되었으며 1945년 12월 13일 독일 하멜린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지구지옥, 여성에 대한 의학 실험.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육체적 고통은 강제 노동이나 비인간적인 생활 환경의 잔혹함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의적으로, 때로는 특정한 특성 때문에 선택된 많은 여성들이 잔혹한 의학 실험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제3제국의 의사들은 과학적 해답을 찾는다는 거짓된 구실 아래 이 수감자들을 실험실쥐로 이용하여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왜곡된 이론마저도 정당화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이 자행된 가장 음험한 장소 중 하나는 아우슈비츠와 비르케나우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칼 클라우베르크는 2000년기에 기록된 가장 비인도적인 실험을 담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 10번 구역에서 클라우베르크는 대량 불임 수술, 특히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임 수술을 조사했습니다.
1942년에서 1945년 사이 수천 명의 여성에게 심각한 염증과 감염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주입되었고 결국 수감자들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목표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나치당은 억압적인 장치를 넘어서는 학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그들은 수술 없이 여성을 불임 수술하는 빠르고 저렴한 방법을 찾아내어 나치 이념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여겨진 여성에게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고문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거의 없었으며 그로 인해 평생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클라우버그가 불임 수술을 위해 화학 보충제를 투여한 여성들은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맹겔레의 이름은 포로 수용소 전체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팀에는 풍부한 의료 경험을 가진 유대인 수감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의 연구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금세 널리 알렸습니다. 미클로스 니즐리는 유대인 혈통 때문에 아우슈비츠에 수감된 헝가리 의사였습니다. 그는 변경 안에서 병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업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도구가 부족했던 맹겔레는 그에게 수술실 조수를 맡아달라고 직접 부탁했습니다. 니즐리는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죽음의 천사가 자신의 실험에서 자행한 잔혹 행위를 증언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미클로스는 그의 저서에서 맹겔레가 쌍둥이나 신체적 기형을 가진 사람들의 사례에 매료되었던 사실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러한 유전적 특성의 기원을 이해하고 복제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맹겔레는 섬뜩하고 완전히 비인간적인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오비츠 가족, 특히 오비츠 자매의 경우입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이 유대인 가족은 외소증으로 유명했지만 무엇보다도 예술가 가문으로 알려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총 10명의 가족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7명은 연골 무형성증, 외소증을 앓고 있었고 3명은 평균 키였습니다. 오비츠 자매는 1944년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송되었고 강제 노역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가스실로 보내지는 대신 맹겔레의 기괴한 유전학 연구에 참여하도록 특별히 선발되었습니다. 오비츠 자매는 척추 흡인, 골수 추출, 안구 검사 등 끔찍한 실험을 당했는데 이 모든 것은 마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문의 목적은 외소증의 유전적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문을 겪은 후에도 오비츠 자매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실험의 기억은 영원히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회복력은 또한 공포에 맞서는 용기의 상징이자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우슈비츠만이 지상의 유일한 지옥은 아니었습니다. 라펜스브리크는 끔찍한 인간 만행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카를 게브하르트의 지휘 아래 수감자들은 마취 없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양한 감염치료법의 효과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나중에 전장과 같이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극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시험적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실험적 치료에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처에 박테리아, 유리 또는 금속 파편을 감염시켰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겪은 여성 중에는 자뒤가가 있었습니다. 젊은 폴란드 여성 지도 디지도는 여러 차례의 외과적 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도의 다리 상처는 의도적으로 박테리아와 오염된 토양으로 감염되었고 이후 다양한 종류의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녀는 고문으로 인한 상처를 직접 보여주며 라펜스브리크에서 자신이 겪은 잔혹 행위를 세상에 증언했습니다. 저항의 역할을 하는 여성들. 나치 강제 수용소의 공포와 억압 속에서도 일부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싸웠을 뿐만 아니라 저항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인간적인 환경과 일상적인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용기, 독창성, 그리고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의 여성들은 육체적 생존을 위한 투쟁뿐 아니라 저항의 복잡성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 공포는 수감자들에게 억압과 고문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일부 수감자들이 비밀 지원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정보와 자원을 공유했습니다. 젊은 폴란드 수감자였던 엘레나 고르스카는 수감자들이 수용소 외부 병력의 이동과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스파이 네트워크를 조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수감자들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다양한 저항의 중심지를 조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의사 보조로 일했기에 수용소 내에서의 이러한 간첩 활동과 밀수 조직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음식과 약품을 훔쳐 경비병의 눈을 피해 옷 속에 숨겨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저항 행위들은 나치 조직에 맞서는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하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독일군에 대한 최후의 반항 행위는 강제 수용소 탈출이었습니다.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출 시도에는 용감한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브레츠코에서 태어난 마르타 지메트바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1942년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체포되어 독일군에 의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여러 언어에 능통했던 마르타는 수감자와 나치 관리들 사이에서 통역을 하는 특권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특권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마르타는 레지스탕스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수감자들이 식량과 의약품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1944년 그녀는 연인 에드워드 갈린스키와 함께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1944년 6월 24일 그 주말 동안 보안이 약화된 틈을 타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슈츠슈타펠 이슈츠슈타플 제복과 백지 통행증을 사용하여 수용소를 탈출했지만 2주 후인 7월 6일 베스키츠 산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후 두 사람은 비르케나우로 이송되어 1944년 9월 15일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여성의 역할과 손더코만도와의 관계. 나치의 죽음의 기계 안에는 독일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끔찍한 임무를 수행했던 수감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더코만도, 손더코만도였습니다. 독일어로 특수 특공대를 뜻하는 존더코만도는 대부분 유대인 남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화장터와 가스실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대량 학살 과정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존더코만도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트레블링카, 소비보르와 같은 수용소에서 활동하며 가스실에서 시신을 꺼내 화장터에서 태우고 유해를 처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수행된 이 임무는 그들을 대량 학살의 전모를 마지못해 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고 존더코만도의 수명은 3개월을 넘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목격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달간 임무를 수행한 후 처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존더코만도의 첫 번째 임무는 이전 특별대원들의 유해를 화장하고 처리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그들은 몇 달 후에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운명에도 불구하고 존더코만도는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수용소 내에서 특정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짧은 복무 기간 후 처형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식량 배급과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복무 중 저지른 모든 실수는 사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추가 배급을 스스로 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용소 내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주로 여성을 비롯한 다른 불운한 수감자들과 식량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존더코만도는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었지만 통제된 환경에서 여성 수감자들과의 접촉은 예상보다 훨씬 빈번했습니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에서는 여성 변경이 화장터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수용소 내에 구축된 저항 네트워크 덕분에 최소한의 접촉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끊임없는 죽음의 위험을 수반했지만
존더 코만도의 남녀는 음식을 나눠 먹거나 보급품을 숨기거나 소규모 사보타주를 조직했습니다. 로자 로보타는 나치 경비병들의 감시 아래 나타난 이러한 유형의 지하 저항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로보타는 비르케나우의 제3소각장 옆 의류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존데르 코만도에서 활동하던 고향 사람들 몇 명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이전에 그들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녀는 저항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로사 로보타는 여성 막사와 존더 코만도 사이의 연결망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우슈비츠 화장터의 존더 코만도 봉기라고 불리는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 중 하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봉기와 제2차 세계대전 중 여성의 역할,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나치의 잔혹 행위에 대한 유대인들의 봉기와 적극적인 저항 행위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용감한 행동들은 다양한 형태와 장소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역경 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맞서 저항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영화, TV 시리즈, 그리고 소설의 지배적인 서사는 종종 고통과 희생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투쟁과 저항의 노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샤리오트로 알려져 게토 내 유대인 단체와 외부 저항 세력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할의 주요 인물은 지비아, 시비아였습니다. 루베트킨과 토시아 알트만은 유대인 전투 조직 Jewish Combat Organization과 사회주의 시오니스트 단체 인드로르 디로와 같은 청년 저항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었습니다. 지비아는 유대인 전투 조직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이자 바르샤바 게토 저항 운동의 창립자 중 한 명입니다. 알트만은 게토로 유입되는 무기를 조정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봉기 후 그녀는 나치에 체포되어 탈출을 시도하다가 부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 역시 봉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며 무장투쟁에도 참여했습니다. 프룬카 플로트니츠카와 미레골라는 게토 거리에서 남성들과 함께 나치 세력에 맞서 저항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전통적인 역사학은 봉기에서 남성의 리더십을 강조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 저항 운동의 가장 충격적인 봉기 중 하나는 1944년 10월 7일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봉기는 나치 수용소 내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저항으로 여겨집니다. 이 봉기는 수용소 내 여러 수감자들이 계획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소각장에서 근무하던 존더 코만도 수감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싸우지 않고는 죽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성 수감자들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존더 코만도 수감자들에게 소량의 화약을 밀반입하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용감한 여성들 중에는 로자 로보타, 에스터 바이 흐블룸, 엘라 게르트너, 레지나 사피르스타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용감하게 화약을 옷 속에 숨겨 존더 코만도가 제사화장실에서 폭발시킬 폭발물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밀반입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화장터를 폭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량 학살을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수용소의 대량 학살 수용 능력을 일시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화장터와 가스실은 24시간 내내 가동되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학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목표는 나치 경비병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무기를 탈취하고 최대한 많은 수감자를 구출하고 강제 수용소에서 최대한 멀리 탈출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강제 수용소 밖에 있는 저항군과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944년 10월 7일 화약은 급조된 수류탄으로 바뀌었고 존더 코만도는 이를 화장터 한 곳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화장터에서 나온 불길이 폭발하여 화장터가 폭파되고 인접한 가스실도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봉기의 도화선이 되었고 존더 코만도 대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무기로 맞서 싸워 나치 경비병 여러 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러나 폭발의 규모와 조직력에도 불구하고 저항은 독일군에 의해 빠르게 진압되었습니다.
이 저항 행위의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로자 로보타, 에스터 바이블룸 그리고 다른 여성들은 봉기 직후 체포되었습니다. 잔혹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동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맹함에 대한 궁극적인 대가를 치렀습니다. 수용소가 해방되기 불과 몇 주 전인 1945년 1월 6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항 행위들은 가장 비인간적인 상황에서도 존엄과 정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소비보르 봉기와 여성의 역할. 1943년 10월 14일 나치 점령하에 폴란드 한 구석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충격적인 저항 행위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소비보르 봉기입니다. 바르샤바 게토나 아우슈비츠 봉기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소비보르 봉기는 유대인들의 영웅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탈출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용감한 여성들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소비보르는 아우슈비츠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의 학살 수용소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학살한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소비보르에서는 나치가 17만 명에서 25만 명 사이의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소비보르는 제3제국이 국가의 적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학살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복합시설 역시 학살시설이었지만 강제 노동수용소 역할도 했습니다. 소비보르는 점령지 폴란드에서 폴란드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한 비밀 암호명인 라인하르트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이 작전의 유일한 목적은 강제 노역이나 장기 감금이 아닌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수감자로서 소비보르로 이송되는 것은 즉시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러나 1943년 10월 14일 한 무리의 수감자들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나치에 저항한 것입니다. 이 봉기는 절박함의 표현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알렉산더 페체르스키의 지휘 아래 소련 유대인 포로들이 이 봉기를 계획했습니다. 포로들은 소비보르가 강제 노동 수용소가 아니라 학살 수용소라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고 가능한 한 빨리 탈출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반란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보르 봉기의 서사는 종종 남성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여성들 또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 대부분은 수용소 내에서 연락 담당자나 메신저 역할을 하며 쿠데타의 완벽한 조율을 도왔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중 한 명은 셀마 엥겔입니다. 그녀는 1943년 4월에 학살 수용소로 추방된 젊은 네덜란드 유대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나치에 의해 가스실로 보내지는 사람들의 옷을 청소하고 분류하는 일을 하도록 선발되었습니다. 옷에서 빼낼 수 있었던 물건들 중에는 작은 칼도 있었는데 이 칼은 탈출 당시 나치 경비병을 찌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와 다른 수감자들 몇 명은 숲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 농부 부부의 보호를 받았고 전쟁이 끝난 후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소비보르에서 자행된 만행에 대한 전범 재판에서 증언하기 위해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르 강제 수용소에서 약 300명이 탈출에 성공했지만 약 500에서 600명의 슈츠슈타펠 병사들에게 추격당했습니다. 대부분은 인근 숲에서 잡혀 죽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 8명을 포함하여 단 47명의 탈출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실제로 탈출 후 나치는 수용소를 해체하고 그곳에 숲을 조성하여 당시의 기억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셀마 엥겔과 같은 여성들의 용감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곳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술과 저항, 기억을 보존한 여성들.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많은 여성들은 창의력을 표현의 한 형태이자 저항의 행위로 활용했습니다. 그림, 시, 연극, 음악을 통해 이 예술가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고자 노력하며 이 암울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진솔하고 가슴 아픈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1923년에 태어난 폴란드계 유대인 예술가 자바 로젠파르브는 나치 강제 수용소의 고통과 일상생활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송된 후 살아남은 로젠파르브는 전쟁 후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전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디시어 소설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치 게토의 끔찍한 환경에서 살아남았고 이후 아우슈비츠와 베르겐벨젠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945년 발진 티푸스로 사망 직전에 있던 그녀는 영국군에 의해 해방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우치 게토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고통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반유대주의적 증오의 기원과 정체성 상실을 탐구하며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펼칩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폴란드 예술가는 라첼이었습니다. 아우어바이, 작가, 역사가, 활동가, 시인이었던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저지른 전쟁 범죄를 기록하고 폭로했습니다.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한 후 아우어바흐는 게토에 무료 급식소를 설립하여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유대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지하운동인 오이네그 오이닉에 참여했습니다. 샤베스 샤벳라는 이름으로 게토에서의 삶과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레이첼은 바르샤바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한 고뇌를 폴란드어로 일기를 쓰며 표현했고 게토의 기아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1942년 대추방을 피해 도망쳤지만 아우어바흐는 트레블링카에서 탈출한 유대인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민족의 역사적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1943년 라헬은 바르샤바의 아리아인 지역으로 탈출하여 유대인 저항운동의 메신저가 되었고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들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오인의 그 저항 단체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샤베스는 게토 기록 보관소에서 민감한 정보를 구해내어 전쟁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문서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수용소에서 예술은 침묵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여성들은 벽 안쪽에 숯불을 휘갈겨 쓰고 찢어진 제복 등의 그림을 그리거나 옷자락에 노래의 일부를 꿰매 붙였습니다. 도구는 이쑤시개, 구부러진 못, 머리카락 등 초보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의 빈 봉투, 찢어진 의료 라벨 또는 낡은 천 조각을 글과 그림의 받침대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책을 기름칠한 양철 깡통에 파묻었고 어떤 이들은 헐거운 벽돌 사이 또는 임시 베개 안에 숨겼습니다. 자료들은 은밀하게 유통되었다. 치실은 바늘로 손수건에 실을 수놓았다. 굴뚝 검댕과 침을 섞어 감금 전의 삶을 묘사한 스케치를 위한 잉크로 사용되었다. 학살이 한창일 때조차 어떤 이들은 기억을 더듬어 노래 전체를 필사하거나 동료 수감자들이 기억을 더듬어 낮은 목소리로 낭송하는 짧은 희곡을 작곡했다. 가장 흔한 문화적 저항의 형태 중 하나는 말이 없는 시각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눈, 뻗은 손, 열린 창문에 초상화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암호였습니다. 그림은 위치, 메시지, 경고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예술처럼 보이는 것이 정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파편들은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 흔적이었다. 그곳에서도 기억이 가능한 모든 표면에 새겨져 있었고 나치의 침묵이 강요한 망각에 매 순간 저항했다는 증거였다. 나치가 지우려고 했던 역사를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또 다른 여성은 테레지엔슈타트 게토의 생존자인 디타 크라우스오바입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비밀 도서관을 설립하여 나치가 금지했던 책, 저술, 수필 등을 공유했던 용감한 인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수용소 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한 유대인 프레디 히르시와 함께 그들은 단 8권의 책과 몇 권의 저술만으로 구성된 이 비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디타는 나치가 이 책들을 발각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은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1944년 베르겐벨젠으로 이송되었다가 1945년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었습니다. 크라우소바는 문학을 저항의 한 형태로 활용하여 문화와 지식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타니스와바의 이야기 레슈친스카
강제 수용소 일상생활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기록이 부족한 부분 중 하나는 임산부, 특히 가장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출산이었다. 대부분의 임산부는 도착 즉시 가스실로 보내졌지만 일부는 이 운명을 피해 수용소에서 출산했다. 나치는 누구에게도, 특히 임산부에게조차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비병들은 임신 징후를 보이는 여성은 누구든 가스실로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치는 유대인 신생아를 생산적이지 않고 수용소 시스템과 조직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치는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죽이거나 굶겨 죽이는 일이 매우 흔했으며 유대인 산모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임산부들은 자신의 상태를 숨기거나 자신과 타인의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가슴 아픈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임신 말기에는 많은 수감자들이 낡은 담요로 몸통을 감싸 납작한 복부를 흉내냈습니다. 어떤 수감자들은 더 아프게 보이고 검사를 피하려고 얼굴에 진흙이나 젤을 발랐습니다. 어떤 수감자들은 눈에 보이는 배를 줄이기 위해 구부정하게 걷고 적게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즉흥적이었습니다. 어떤 규약도 없었고 오직 두려움과 창의성만이 있었습니다. 막사에서는 다른 여성들이 침묵의 동맹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구 조사 중에 임산부를 숨기기 위해 인간 벽을 쌓거나 출산 전에 힘을 북돋우기 위해 유일한 식량 배급품인 수프를 주었습니다. 출산은 불쏘시개, 흙, 집, 부스러기로 뒤덮인 땅바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빛도 깨끗한 물도 보호 장비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다른 아이는 아기가 태어날 때 울지 않도록 입을 가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너무 크면 발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신생아의 피부에 처음 닿는 것은 대개 찢어진 시트나 수용소 세탁소에서 훔친 가운이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이로 탯줄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녹슨 못이나 깨진 유리를 금속 용기에 담아 끓인 후 임시변통으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출산 후 몇 분 동안 여성들은 아기를 완전히 침묵 속에 두려고 애썼습니다. 아기를 숨긴 옷이나 재활용한 모직 담요로 감싸 마룻바닥이나 매트리스 사이에 몇 시간 동안만 숨겼습니다. 때로는 신생아를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수감자에게 넘겨 경비병들의 눈을 피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첫 울음소리, 첫 움직임이 시작될 때까지만 지속되는 임시방편적인 돌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기들은 하루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황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일부 어머니들은 구부린 숟가락이나 직접 손으로 아이를 몰래 묻었습니다. 그들은 막사의 어두운 구석이나 수용소 외곽을 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다른 이들은 아기를 경비병에게 넘겨 나치 고아원으로 보내지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신생아는 직접 명령에 따라 처형되거나 버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그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알면서도 임신을 했지만 생물학적 저항의 한 형태로 선택했습니다. 절멸의 와중에 생명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막사에서 출산하는 것은 심각한 영양실조 탈진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고통받았기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출산하는 것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죽음의 위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은 생존과 출산을 바라며 위험을 감수하고 임신 사실을 숨겼습니다. 비록 불리한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스타니슬라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레슈친스카는 수많은 임산부 수감자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스타니스와바는 1896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나치 정권에 체포되기 전까지 우치 병원에서 조산사로 일했습니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후 그녀는 딸과 함께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레비에라고 알려진 수용소 내 산부인과 병동에 배정되었습니다. 이곳은 임산부와 병든 여성들이 수용되는 곳이었습니다. 스타니스와바는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전문직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죽음을 돕도록 요구받은 나치 의사들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레슈친스카는 신생아를 죽이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고 적절한 도구나 깨끗한 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산사 기술을 발휘하여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3,000명이 넘는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스타니스와바는 나치 의사들의 명령을 어겨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쟁 후 레슈친스카는 폴란드로 돌아와 조산사로 계속 일했습니다. 1957년이 되어서야 그녀는 아우슈비츠에서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견뎌낸 지옥 같은 경험과 영웅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여성 협력자 카프 수감자. 강제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은 나치뿐만 아니라 일부 수감자들에 의해서도 자행되었습니다. 라펜스브리크와 마이다네크 같은 강제 수용소에서는 일부 여성 수감자들이 유대인 억압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카포스카포트라고 불렸는데 나치는 이들을 변경 내 질서 유지나 강제 노동 감독을 위해 선발했습니다. 이들 역시 수용소의 비인도적인 환경을 겪었지만 많은 여성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학대했으며 이는 인간의 잔혹함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잔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포들은 일반적인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깨끗한 담요나 덜 다른 옷이 놓인 별도의 침대가 배정되었습니다. 어떤 카포들은 휴대용 거울, 독일 비누, 심지어 개인용 도자기 컵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녹슨 캔에 담긴 묽은 수프를 받았지만 어떤 카포들은 고기 덩어리나 곰팡이 없는 빵과 함께 더 풍성한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엌, 사무실, 창고 등 특정 제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거나 호의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에게서 압수한 개인 소지품, 즉 숨겨진 반지, 감정적 가치가 있는 천조각, 가족 사진 등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권력의 은밀한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감시를 받은 후 많은 카포들은 다시 앉아서 압수된 담배를 피우거나 감독 없이 작은 종이에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카포들이 이름, 처벌, 소문을 기록하는 공책을 보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는 다른 수감자들을 협박하거나 통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유시간은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특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압수된 라디오에서 음악을 듣거나 성적 호의나 정보를 대가로 혜택을 제안하는 나치 관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류가 항상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거쳐 더 나은 신발 또는 경쟁하는 카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등의 자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개인적 이득은 많은 카포족을 타인과는 동떨어진 생활 방식으로 이끌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비참하게 고통받는 동안 그들은 배신과 효용에 의해 형성된 깨지기 쉬운 우월감을 유지했다. 더 잘 먹고 더 많이 자고 비누를 사용하는 이러한 일상적인 대조는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심리적 처벌이었다. 그중 한 명은 헤르미네였다. 브라운슈타이너는 결국 강제 노역과 심지어 의학 실험에 사용될 여성들을 선발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을 가학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마이다네크의 암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탈진하여 쓰러진 여성들을 군화로 때리며 심각한 부상을 입힐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브라운슈타이너는 1945년 5월 붉은 군대에서 탈출하여 오스트리아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경찰에 체포되어 영국군에 넘겨졌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감옥에서 3년을 복역하고 석방 후 미국인 러셀 라이언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 헤르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두 사람은 1960년대 초 뉴욕주 매스패스에 정착했습니다. 1964년 브라운슈타이너는 나치 사냥꾼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사이먼 비젠타르는 당국에 자신의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1968년 그녀의 미국 시민권은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박탈되었고 독일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인도되었습니다.
이로써 브라운슈타이너는 미국에서 독일로 인도된 최초의 전범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재판 끝에 1981년 1월 31일 헤르미네는 80명 살해, 102명의 어린이 살해 사주 그리고 1000명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라펜스부르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카포 중 한 명은 에리카 베르크만이었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잔혹함으로 유명했는데 이 때문에 간수와 수감자 모두 그녀를 인간 가죽을 쓴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수용소에서 일하는 여성 수감자들을 잔혹하게 대하는 것으로 인해 이 별명을 얻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녀는 자신의 개를 이용해 20세 로마 소녀를 공격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베르크만에 따르면 그 소녀는 너무 느리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친 소녀는 베르크만의 명령에 따라 몇 시간 동안 야외에 방치되었고 베르크만은 그녀를 도우려는 수감자는 누구든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머리카락이 너무 길거나 곱슬거리는 다른 수감자들을 공격했고 그 결과 자신의 개가 그들을 공격하여 시력을 잃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쟁 후 베르크만은 1955년 동독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익명으로 남았습니다. 독일 통일 후 그녀는 가석방을 신청했고 1991년 5월 가석방이 허가되었습니다. 석방 당시 베르크만은 동독법에 따라 가장 오랫동안 복역한 나치 전범이었습니다. 그녀는 1996년 독일 구벤에서 사망했습니다. 영웅부터 순교자 그리고 부역자에 이르기까지 온갖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탄생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함에 시달렸던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이제 홀로코스트에 남겨진 기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힘, 그리고 생존에 대한 헌신, 심지어 불복종까지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인간은 공포를 극복할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완벽하게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이 이 여성들을 기억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과 이야기는 과거의 실수뿐 아니라 싸우고 저항하고 생존하는 데 있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